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러시아 문제로 러시아의 뱃길도 끊기고 항공편도 끊기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산업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러시아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 피해를 함께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때문에 다국적 맥주 회사들이 러시아에서 속속 사업을 철수했고요. 맥주의 원료인 호배 수입길이 막히면서 맥주 생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는 러시아 맥주 시장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이제 직장에서 회식도 출장도 가능해졌는데요. 지난 2년간 재택근무에 적응된 직장인들이 다시 출근해서 이런저런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갈등과 고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노사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다양한 근무 방식도 새로 등장하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재택근무에 후유증을 겪고 있는 기업 현장의 사례들 그리고 변화의 모습들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러시아에서 식량과 원자재가 수출되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또 러시아 국민들도 서방과의 교류가 끊기면서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맥주 시장에도 꽤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해서 오늘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 얘기 좀 나눠보죠. 이종훈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러시아 맥주 시장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맥주 시장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더라고요. 세계 최대 맥주 제조사인 아노이저부시 그리고 칼스버그, 하이네켄 같은 글로벌 다국적 맥주 회사들이 지금 러시아를 다 탈출하고 있거든요. 다 러시아에서 사업을 안 하겠다. 장사 안 하겠다고 하고 나오는 브랜드들이 꽤 있죠. 네. 근데 이제 러시아에서 그 아노이저부시, 칼스버그, 하이네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맥주 시장의 가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그렇겠죠. 회사들이란 말이에요. 예, 유명한 맥주 그러니까 회사들이니까. 지금 이 회사들의 탈출로 인해서 러시아 맥주 시장에 지금 판도가 뒤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원래 러시아 사람들이 맥주를 즐기는 편이었습니까? 잘은 몰라도 거기는 도수 높은 술 많이 먹는 나라로. 80년대, 90년대까지는 그 이야기가 맞아요. 도수 높은 술. 네, 도수 높은 술들이 많이 팔렸고, 근데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 세계 주류 산업 통계 자료를 봤을 때 러시아 같은 경우에서는 2000년대 접어들고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젊은 층들 2030을 중심으로 해서 맥주 판매가 급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분석해 놓은 게 TV 광고를 꼽더라고요. TV 광고를 꼽는 게 뭐냐면 우리도 이제 맥주 광고들을 보면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 축하하고 축제를 즐기는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리고 또 유럽의 맥주 회사들, 다국적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라든지 축구라는 컨텐츠에 굉장히 투자를 또 많이 해요. 축구하면 유럽 사람들에게 맥주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맥주 소비가 급속도로 늘어갔고 또 2010년 이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웰빙 열풍이 불잖아요. 그 웰빙 열풍에 러시아도 예외가 아니었죠. 독주는 건강에 해로워. 그러면서 가볍게 맥주를 먹자. 그리고 또 러시아 사람들은 맥주는 워낙 독한 술들을 먹어왔기 때문인지 맥주는 알코올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소비한대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맥주는 난알코올 이러다 보니까 맥주 소비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얼마나 마셔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마셔요. 일본의 맥주 회사인 기린 맥주라는 회사가 이 가상대학 버추얼 그 유니버시티라는 걸 하나 운영하는데 여기 재밌어요. 기린 맥주 대학이 기린 맥주 대학이라는 온라인 대학이 있어요? 네, 영어로 보면 이제 기린 비어 유니버시티인데 여기 좀 재밌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맥주 시장이나 맥주 제조법 등 뭐 맥주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식들이 궁금하신 분들 이 사이트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아마 흥미로운 자료들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어로 돼 있어요? 영어로 있죠. 있어요? 네, 그래서 기린 맥주 대학 요즘 뭐 번역기가 워낙 좋으니까 번역기 돌리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요 기린 맥주 대학이 내놓은 리포트를 보면 연간 리포트 보고서를 보면 2019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전 세계 국가별 맥주 소비량이 한국이 1년 동안 20억 2,200만 리터의 맥주를 마십니다. 와. 2019년에 20억 리터. 그리고 한 1인당 러시아가 한 40리터 정도 마시네요. 그런데 참고로 2020년은 정확한 추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아직 보고서가 2020년은 안 나왔는데 2020년은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맥주 매출이 급감했다라는 기사들과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25리터보다 적게 마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4배 가까이 더 많은 83억 600리터의 맥주를 1년 동안 소비했다. 이렇게 러시아 얘기해요. 인구가 우리나라 한 3배쯤 되는데 네. 많이 마시는 거네요. 네, 많이 인구는 마시죠. 3배, 맥주는 4배 그러니까 전 세계 마시니까. 국가별로 맥주 소비량 순위를 보면 중국이 압도적인 1위고요. 예. 중국 다음이 미국, 그리고 러시아가 5위입니다. 우리나라는 12위예요. 중국 1인 건 인구가 많기 때문이죠. 1인당으로 환산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1인당 환산으로 따지면 음. 체코가 제일 많이 먹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 인구 대비 1인당 맥주 소비량이 가장 높은 국가는 체코로 나옵니다. 체코. 예. 근데 이제 기름 맥주 자료를 보면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 기름 맥주 대학이 매년 이 맥주 소비량, 맥주 판매 국가 순위 뭐 이걸 다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자료들을 보니까 201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했고 2016년부터 순위가 계속 러시아의 순위가 점프해요. 그러면서 맥주 소비량 순위가 8위, 10위 뭐 이렇게 있던 것이 지금 5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점차 떨어지는 추세인데 예. 러시아는 맥주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증가하는 추세에 지금 다국적 맥주 기업들이 탈출하는 러시가 발생한 탈출 러시가 발생하면서 이제 러시아 맥주 시장의 증가세, 맥주 소비의 증가세는 꺾일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러시아에서도 국산 맥주보다는 수입 맥주가 잘 팔립니까? 아니요, 러시아에서 가장 잘 팔리는 맥주는 발치카라는 러시아 맥주예요. 발치카? 발치카. 발치카. 이게 번호가 있더라고요. 0번부터 9번까지인가? 번호가 있어서 네. 번호에 따라서 도수가 달라요. 아, 발치카 4번 마셨죠. 저 네. 아, 좀... 러시아 여행하시는 분들이 이거 많이 사 먹는데. 근데 러시아 맥주 시장에서 이 발치카가 40%의 점유율을 갖고 있거든요. 부동의 1위예요. 부동의 1위 브랜드가 러시아 맥주입니다. 그럼 40%가 1등 그 러시아 맥주가 점유하고 있으면 외국산 맥주들은 철수하는지 마는지 모르는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진 않나 보죠? 문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회사가 러시아 맥주라고 전 세계에 알려져 있지만 이 회사의 소유주는 덴마크의 다국적 맥주 기업 칼스버그입니다. 아, 발치카가? 네. 아, 칼스버그의 100% 자회사예요. 하기야 우리 옛날에 오비 맥주도 네, 마찬가지죠. 똑같이 아내제 부시가 외국사가 하고 있죠. 인수했죠. 네. 예, 그러니까 발치카 같은 경우도 우리 오비 맥주와 거의 비슷한 뭐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발치카가 1990년에 설립된 회사거든요. 예. 그리고 2007년에 파이낸셜 타임즈가 전 세계 100대 맥주 중에 하나로 꼽아줄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든 맥주다라는 호평을 받아요. 예. 그래서 이제 2008년에 칼스버그가 인수를 합니다. 칼스버그는 이 회사를 인수한 이후에 공격적인 마케팅 그리고 뭐 이 회사의 맥주도 워낙 맛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네. 사람들이 즐겨 마시던 맥주이기 때문에 단숨에 이제 러시아에서 시장 점유율 1위, 독보적 1위로 올라서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칼스버그가 2021년 기준으로 러시아 시장에서 1조 1,738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예. 1,231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는데 발치카가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내놓고 나가야 돼요. 연간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내는 회사를 예. 정말 알짜 중에 알짜 1,000억 이상 벌어주는 황금알을 낳아주는 자회사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지금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아마 원래 있던 국산 회사 그러니까 이 발치카라고 하는 러시아 원래 토종 기업 네, 한테 이거 사들일 때 프리미엄 많이 주고 사들였을 당연히 텐데 그렇죠. 앞으로 러시아에서 한 1000년 정도 맥주 사업할 거 생각하면 그리고 그때 발치카를 인수할 때는 러시아의 맥주 소비량이 증가하는 추세 네. 도입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주고 사더라도 본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큰 돈 주고 샀을 텐데 야 이거 그냥 호텔 지어놓고 한 열흘 자고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그것도 팔아야 되는데 네. 그럼 속이 엄청 쓰리인데 문제는 호텔을 지어놓고 열흘 자고 나왔는데 그 호텔을 내가 쓴 건축비나 토지 매입비보다도 더 싸게 팔아야 돼요. 그럼 그렇겠네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어마어마하게 속이 쓰리죠. 지금 포기해야 될 매출과 수익도 지금 칼스버그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데 예. 지금 손해까지 보게 생겼어요. 4월 22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 칼스버그가 러시아에서 사업을 매각하기로 한 결정 때문에 미국 달러로 1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7,500억 원의 손상차손이 발생할 걸로 예상된다.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손상차손이라는 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산과 시장 가치의 급격한 하락이 발생하면서 예. 유무형의 자산들로 해수 가능한 금액이 장부상에 기재된 금액보다
현저하게 못 미칠 때 네. 발생하는 손해를 손상차손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장부상에 칼스버그가 보유하고 있는 그 발치카라든지 러시아 맥주 회사들의 가치보다 네. 훨씬 더 못한 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회수 가능한 장부상 금액과 회수 가능의 차액을 손상차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1조 7,500억 원의 손상차손을 본다. 네. 너무 지금 속이 쓰리죠. 그렇죠. 칼스버그 입장에서는. 근데 문제는 이런 손상차손 문제는 칼스버그만 겪는 게 아니라 지금 러시아를 탈출하는 다국적 맥주 기업들 모두가 겪는 공통적인 지금 아픔이거든요. 네덜란드의 다국적 맥주 기업인 하이네켄이 4억 유로, 우리 예. 돈으로 5,358억 원의 타격을 입을 걸로 간주되면서 그나마 가장 적게 타격을 입는 회사로 꼽히고 네. 있습니다. 하이네켄. 네, 그리고 버드와이저, 스텔라, 코로나 등을 러시아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벨기에 본사가 있는 회사죠. 아노이즈 부시 같은 경우는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와. 3,741억 원의 손상차손이 발생한다. 손상차손 금액만 봐도 칼스버그가 지금 제일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종훈 작가님이 음반 내면 성공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작가님한테 1억 원 내기로 하고 네. 딱 이제 저 매니지먼트 계약 맺은 다음에 그리고 제가 판매 수익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라고 했는데 했는데 저는 자꾸 목 100만 원 드시고 밥은 많이 드시고 네. 그런 상황.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칼스버그가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맥주 산업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최대 피해자라고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아노이즈 부시, 칼스버그, 하이네켄 등은 지금 미국과 유럽 증시에서 계속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예. 하락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철수하겠다는 그 외국 브랜드들이 그래서 마케팅용이기도 하고 네. 뭐 그렇긴 합니다만 그냥 철수하는 걸로 끝나는가 보다 싶었더니 이런 그 손상차손이라는 별도의 손실들이 꽤 있군요. 네. 그동안 쏟아부은 돈이 있으니까. 지금 아노이즈 부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어쨌든 자신들이 갖고 있는 러시아 내의 생산 시설, 판매 라인들을 네.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매각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사겠다고 나오는 회사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정치적인 문제만 아니면 사면 돈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근데 정치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잘 사지를 않으려고 하는 데다가 러시아 기업들이 헐값에 사겠네요. 그럼 러시아 토종 기업이 다시 사드리겠네요. 헐값에. 러시아 기업들이 사기도 부담스러워요 지금. 그 브랜드 맥주는 이제 안 파니까. 그러니까 루브라로 계산하는 거, 그다음에 아노이즈 부시에 돈을 아. 지불하는 방식, 달러로 지급을 하든가 해야 네. 되니까. 이 돈 지급 방식 때문에 러시아 기업들은 부담스러운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고, 음. 그래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국가가 터키 그리고 중국. 러시아에는 우호적이지만 예.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자본력도 갖고 있고 맥주 시장에서 뭐 그 영향력도 갖고 있는 나라로 지금 터키랑 중국 기업들과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매각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예. 여기 그러면 아예 장사를 안 하는 거죠. 문을 닫고 일단- 공장도 문 닫고. 쬐끔 하긴 해요. 일단 생산과 판매를 대폭 축소한 상태고 조만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맥주 마시기는 마시셔야 될 텐데 그럼 어디서 다른 누군가가 맥주 만들어서 잘 팔겠군요.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러시아에서 예. 외국계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과 판매를 대폭 줄여서 조금이라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되게 또 속쓰린 이유예요. 러시아 법률 때문인데 네. 러시아 노동법에 따르면 해고된 노동자에게도 2개월간의 급여를 지급해야 돼요. 음흠. 그러니까 러시아를 철수하는 지금 이 맥주 회사들 같은 경우에 예. 지금 생산하고 판매 안 하면 2개월치 급여를 그냥 생돈을 또 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몇 개월 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을 네, 테니까. 근데 갑자기 철수하는 예, 거니까. 예. 근데 하이네켄이 러시아에서 지금 1,800명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고 칼스버그는 8,400명을 고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 월급도- 8,400명의 월급을 2개월치 그대로 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게다가 지금 러시아 내에서는 칼스버그, 하이네켄, 아노이즈 부시 같은 그 다국적 맥주 회사들을 향해서 야 이렇게 갑자기 나가면 여기 노동자들과 가족들은 생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이러면서 굉장히 여론이 나빠지고 있어요. 대통령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푸틴에게 따지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또 여기 들어와서 장사를 해야 되는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는 또 매몰차게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네켄 같은 경우는 네 그럼 우리가 철수는 지금 하는데 연말까지, 올해 연말까지 급여는 다 지불할게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하이네켄 이렇게 선제적으로 발표하니까 칼스버그나 지금 아누제부시도 예. 이에 준하는 대책을 지금 내놔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럼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다국적 기업들의 맥주가 사라지면 예. 수입 맥주가 사라지면 러시아 내에서 생산하는 자국 맥주들이 막 치고 올라올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예상을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그런 기회가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맥주 재료가 없어요. 원재료가 없어요. 맥주를 맥주 만드는 재료가 재료가 기본적으로 이제 보리, 물, 홉, 예. 홉 예.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홉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러시아는 맥주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이 홉 열매의 98%를 수입합니다. 그렇겠죠. 근데 예. 이 수입처의 대부분이 어디냐면 독일, 미국, 체코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에 독일, 미국은 러시아 수출을 막아버렸어요. 네. 홉도 안 들어가요. 아, 체코에서 주긴 줘도 네. 맥주를 만들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니까 러시아 맥주 회사들, 자국 맥주 회사들이 호흡이 없어서 예. 러시아 농업부와 정부에 이거 대책을 빨리 마련해 주세요라고 한대요. 아까 대통령에게 말해야지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런. 지금 대통령에게 말해 주세요. 우리 호흡이 없어요. 맥주 못 만들어요. 이렇게 지금 하는데 문제는 전쟁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네. 독일이랑 미국이 그러게요. 수출 금지 정책을 풀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 호흡 부족분을 메울 대책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 이게 러시아 맥주 산업의 가장 우울한 전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마디로 지금 없는 게 하나둘이 아닌데 네. 저 혹시 맥주 만들려는데 홉도 없습니다 그러면 네. 아 홉은 저 뒤에 줄 서 있어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지금 생필품 없는 것도 하나둘이 아닌데 홉 같은 소리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맥주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거 팔기에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맥주 소비가 급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맥주를 만들 때 이제 부드러운 맛과 단맛을 내기 위해서 밀과 옥수수를 집어넣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의 밀러 같은 경우는 옥수수를 많이 넣어요. 밀러 맥주가 이제 맥주에다? 옥수수를 많이 넣어요. 옥수수 넣으면 뭐 어때져요 맥주가? 부드러워진대요. 그리고 단맛이 그래서? 난대요. 아 부드러워지고 그렇겠죠. 단맛을 낼 때 옥수수를 많이 내고 그리고 부드러운 맛을 낼 때 버드와이저가 대표적인데 밀을 많이 넣어요. 아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그 네. 포장도 약간 옥수수 들어갔을 것 같은 느낌. 포도와이저는 살짝 밀 느낌 나요. 말씀하시니까 또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그 실제로 아까 발치카 얘기했잖아요. 네. 발치카가 칼스버그에 인수된 이후에 맛이 칼스버그랑 비슷해졌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그렇겠죠. 공법이 비슷하니까 본사에서 또 네. 이래저래 잔소리 할 테니까. 네, 영향을 받는데 어쨌든 지금 이 밀과 옥수수 같은 농산물 가격도 폭등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예. 그러니까 밀과 옥수수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밀과 옥수수를 말씀하신 대로 맥주 만드는데 밀이랑 옥수수가 필요합니다. 그럼 저 뒤에 가서 줄 서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런 것들을 제가 또 공부하면서 보니까 다국적 맥주 기업들이 이 철수를 선언할 때 인도주의 차원에서 러시아를 규탄하기 위해서 철수한다. 대규모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도 우리는 철수한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서방의 다른 시장들을 생각해서 그렇죠. 칼스버거도 역시 용감해. 러시아에서 손해- 나왔어. 뭐 이런 얘기 들어보려고. 손해를 감수하는 결정을 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있어봐야 호흡도 없고 밀도 없고 옥수수도 없으면 지금 당장 네. 생산하기 힘들어요. 그렇기도 하고 칼스버거든 뭐든 러시아에서 돈 벌어서 결국은 자국 본사로 송금해야 될 텐데. 네. 송금도 안 되고. 네, 외환 시장이 마비가 되고 뭐 그러니 어디 송금이 되겠어요? 네, 송금도 어렵고 게다가 또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칼스버그나 하이네켄이나 뭐 아노이즈부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러시아도 중요한 시장이지만 미국 시장,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북미와 유럽이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저렇게 적대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러시아에서 계속 물건 팔게요 이랬다가는 진짜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방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지금 탈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게요. 이게 요즘에 한꺼번에 그 며칠 전이 아니 몇 달 전에 한꺼번에 다 철수했죠. 햄버거도 철수하고. 근데 처음에 이제 맥도날드라든지 스타벅스 같은 기업들은 철수를 늦게 발표해서 욕도 많이 먹었죠. 비난도 많이 먹었죠. 이래저래 기업하기 어려운 세상. 잘 들었습니다. 공부왕 이종훈 작가였고요. 저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조심스럽게 코로나19 이전으로 일상으로의 복귀를 하고 있죠. 그런데 기업 현장에서는 요즘 재택근무와 관련한 노사 갈등이 슬슬 벌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2년 동안 재택근무에 겨우 적응했는데
다시 또 출퇴근하라고 하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회사는 또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는 또 이런저런 갈등도 있을 텐데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 노무법인 현율의 장진나 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재택근무하는 분들이 많아졌죠. 저는 코로나 기간 내내 뭐 재택근무는 못 해봤습니다만. 네, 이제 뭐 이것도 재택근무도 조금 차이가 있었다고는 해요. 직종이나 업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21년도에 그 재택근무를 한 근로자는 114만 명이고요. 네. 2019년도에 9만 5천 명에 비하면 12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21년도 또 말에 고용노동부 이렇게 발표 자료에 봐서도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처음 실시한 기업이 절반 이상이 되면서 재택근무가 이제 늘어난 것은 뚜렷하게 보이는 통계로도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110만 명. 와, 꽤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를 하네요. 아직도 하는 분들은 얼마나 돼요? 많이 이제 다시 돌아오세요 하는 기업들도 많아졌던 것 같고. 네네. 거리두기가 이게 사실상 해제되면서 기업들도 이제 그 대면 근무를 많이 이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같은 경우는 4월부터 전원 현장 근무로 이제는 복귀를 명령을 했고요. LG그룹,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 비율을 50%에서 30%로 줄였습니다. 예.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같은 이런 금융권에서도 재택근무 비율을 50%에서 30%로 줄여갔고요. 예. 은행이나 IT 같은 이러한 뭐 재택근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업종이라고 하여도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전략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경영자총연맹에서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결과 코로나 위기 상황이 완전히 해소되면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즉 대면 근무 상황으로 되돌아갈 것이다라고 답한 기업이 56.4%에 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면 근무로 그 변화될 것들은 더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점점 더. 네. 근데 저는 출근이면 출근이고 재택이면 재택이지. 재택근무 비율을 줄이는 건 왜 그래요? 40%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다가 한 20%만 하세요. 그러면 그냥 출근할 거면 하지. 자리도 비어 있을 거고 굳이 재택을 할 이유도 없을 텐데 아니면 뭐 재택을 해도 되면 다 하세요 하지.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기업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재택근무로 인해 가지고 생산성도 좀 떨어질 것 같고 조직도 좀 더 느슨하게 관리가 되는 것 같고 예. 이런 문제들이 이제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코로나라는 어떤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경영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는 곳들도 상당히 있었어요. 그리고 변화도 좀 해야 되는 부분들도 생기는 거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다 나와서 출근을 시켜서 일단 얼굴 보면서 해결해 보자라는 어떤 취지도 깔려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게요.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뭐 나오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10명 재택근무 중인데 반만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재택근무 비율을 그렇게 그 인원수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 전체 뭐 하루 중에서 재택근무하는 시간을 40시간 중에서 일부 시간으로 뭐 재택근무를 시키고 오후에는 출근하세요라든가 그렇죠. 네, 이런 그런 식으로 식으로.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자꾸 저는 전원 출근했으면 좋겠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게 이제 왜냐면- 요즘의 사장님들 마음이십니다. 아니요, 저는 뭐 어차피 못하니까 아, 부러워서. 네. 알겠습니다. 재택근무 처음에는 이건 그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급하게 시작됐던 건데 네, 해보니까 성과가 어떻든가 네. 뭐 평가는 좀 갈립니다만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거의 그냥 강제적으로 재택근무가 시행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데 맨 처음에는 근로자들이 뭐 근로시간, 휴게시간 경계 모호하다 막 이런 식으로 오히려 재택근무를 거부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네. 제가 이제는 직접 나서서 재택근무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희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에이, 그냥 한두 번 얘기 그렇게 해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심으로 애들이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저는 믿고는 있는데 네. 네. 근데 이제 재택근무를 실제 해보니 근로자 측면에서도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일을 하니까 업무 효율이 향상이 되는 것도 있었었고, 그다음에 직무 만족도도 조금 올라가고, 예. 그다음에 임산부라든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의 건강도 훨씬 더 이제 회복되고 보호가 되는 부분도 있었었고, 그다음에 가장 크게는 출퇴근에 대한 부담이 경감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들한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올라가는 상황이었죠. 예.
그리고 이제 기업 측면에서는 사무실에 있는 경비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이점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설명해 주신 경영자 총연맹에서 네. 코로나 끝나기만 끝나봐라 다시 다 전원 출근이야 하는 비율이 56%? 네네. 라는 걸로 보면 네. 에이, 그래도 사무실이 좋아 네. 라고 판단하는 경영자들은 더 많은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제 가장 크게 이제 기업들이 꼽는 문제는 생산성, 뭐 업무 효율의 저하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부서별 뭐 직원들과 협업 의지가 약해지고 이런 문제들도 있었지만 또 요즘에 가장 크게 떠오르는 이제는 그 기업들이 재택근무가 아니라 이제 대면근무를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회사의 정보. 기밀 네. 이런 것들이 유출이 되거나 그다음에 고객들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이제는 대면 근무로 집에서 일하다 보면 그렇죠. 얼마 전에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재택근무자가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려고 하다가 좀 덜미가 잡혀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경우도 있었었죠. 직원들이 아무래도 뭐 카페나 뭐 예. 여기저기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핸드폰이라든지 노트북 이런 것들을 들고 다니면서 일을 하니까 회사 자료를 다운받아야 그렇죠. 되겠죠. 네, 예. 다운받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손에 들고 다니는 기기로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보안이 안 제3자한테 되는? 그렇죠. 유출되기는 아. 굉장히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전에는 회사 PC로만 다운받게 했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 그런 것들을 다운을 받으면 다 추적이 될 수 있게끔도 했었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시스템적으로 해결하기는 막대한 돈이 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이제는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허점을 틈타서 뭔가 기밀 정보를 빼돌리려는 시도도 있었나 봐요. 그렇죠. 큰 회사들에서 벌써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랬대요? 예. 그렇군요. 재택근무를 하면 생산성이 높아지느냐, 즉 네. 업무의 효율이 높아졌느냐 아니냐는 이것도 그냥 느낌에 따라서도 다르고 측정하기도 어렵고 네.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2020년도 9월에 이제 경총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업무 생산성이 정상 근무의 90% 이상이라는 평가가 이제 절반이 조금 못 되는 한 46% 정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20년도 6월달에 또 대한 상의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업무 효율이 비슷하거나 개선되었다는 답변이 84% 정도 됐습니다. 그럼 결국은 조금 이 데이터를 놓고 본다고 하면은 재택근무를 통해서 조금 생산성이 낮아질 수도 있고 그냥 좀 평균을 유지할 수도 있고 이런 결과가 도출되는데요. 예. 지금은 2022년도니까 조금 더 저희가 익숙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생산성 부분에서도 저희가 조금 더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몇 년 해보고 나야 나중에 그 결과가 스물스물 나올 거예요. 부작용이든 아니면 장점이든. 그렇죠. 이게 이제 재택근무라는 것도 근무 방식이 변한 이지만은 저희가 업무하는 습관이 네.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업무하는 습관이라는 것 자체가 한꺼번에 이렇게 막 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기자님께서도 이렇게 뭐 습관이라는 거나 이런 것들 버릇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많죠. 나쁜 버릇으로 가득하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고치려고 하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긴 하는데 야, 결제는 그래도 대면 결제를 해야지라고 해서 네. 결제는 받으러 온대요. 그럼 뭐하러 아우. 재택근무를 하지? 뭐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문화마다 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래 그건 그렇지라고 동의하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그냥 결제는 받으러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재택근무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럽거나 아니면 더 선호하는 모양입니다. 이제 팬데믹이 우리나라만 온 거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전 세계적으로 쭉 이제는 본다고 하면 재택근무는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떠한 방식의 변화였었어요. 일하는 방식의 변화였었고 예. 미국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런 IT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확대 실시를 했다가 최근에 다시 이거를 현장 근무로 복귀를 하려고 하니까는 근로자들이 대거 이직하겠다라는 어떤 사태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기업이 다시 재택근무를 하게 하고 예.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개정을 조금 해 나갔고요. 독일이란 나라에서는 저희가 이제 디지털 그러니까 재택근무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신청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회사가 협의를 해서
승인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들도 만들어졌는데 나라들마다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다른 것 같고. 같은 방향으로는 가고 있는데 조금 더 덜 뭐 이런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나라마다 다르다는 게 저도 느끼는 게 미국은 재택근무를 시작하니까 근로자들이 이제 도심에 있는 좁은 집을 버리고 네. 교외로 나가서 큰 집을 사서 거기서 이제 일을 했다. 네, 그랬다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 아니 나 집을 어떻게 해?라고 그렇죠. 이제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반발하는 근로자들도 있고 네. 재택근무 안 시켜주면 이직합니다라는 근로자들도 많겠죠.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네. 저는 아니 코로나가 언제 잡힐 줄 알고 집을 팔고 외곽으로 나가지? 정말 삶을 현재를 중요시하시는 분들이구나. 충실하신 분들이시죠. 그래서 네. 아니, 저희는 아직 몇 년 좀 두고 봅시다. 그래도 어떻게 될지 그렇죠. 모르니까. 저희는 집값이 어디가 언제 네, 라고 오를지도 모르겠고 생각하는 걸 이러니까. 텐데 아무튼 그래서 좀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네. 문제는 지금까지는 이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말들도 있고 그래서 비슷하게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다시 재택근무를 없애고 출근을 하든 아니면 계속 재택근무를 하든 뭔가 이렇게 근로 환경이 달라지고 조건이 달라지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이나 이런 것도 고민거리가 꽤 생길 텐데 네. 그런 사례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거는 이제 저희가 다시 이제 재택근무가 의무가 아니라 이제 네. 뭐 우리가 이제 임의로 이제 재량에 따라서 이제 되는 경우를 얘기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예전에는 이제는 저희가 코로나가 감염병 등급이 1등급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7일 동안 의무적으로 격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7일 동안에는 근로자들이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무급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회사에 이제는 출근을 해도 되는 의무 격리 기간이 없는 그런 상태로 저희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회사에 양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출근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감염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좀 노동법상으로는 조금 검토해볼 문제가 있어요. 확진이 됐다고 하면은 예. 그 직원을 출근시켜도 되는 거지만 옆에 근로자한테 만약에 이거를 전염시켰을 때 이 옆에 근로자가 산재가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사용자에게는 보호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안전하게 일터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지켜줘야 되는 이런 의무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죠. 그래서 격리를 시키는 것이 이제 타당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코로나도 대강 마무리됐으니 출근하세요라고 하는 경우에 네. 근로자는 좀 출퇴근도 힘들고 여전히 불안하다고 할 때는 별 갈등은 없습니까? 뭔가 이제 심판을 봐줘야 될 텐데. 즉, 예. 저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근로자들에게 이제 연차 휴가를 쓰게끔 한다든가. 예.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집에서 쉬겠어요라고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한테 이제 있는 연차 휴가를 쓰게끔 한다든가. 예. 그다음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이런 데 보면은 병가라는 제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는 이런 개인의 질병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쉬게끔 하는 휴직 제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 남녀고용평등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그 법에는 가족 돌봄 등을 위한 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무급이지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활용을 해서 근로자들이 이제 쉴 수가 있는 것이죠. 노사 간의 마찰은 이것 관련해서는 없어요? 아니면 어떤 어떨까요? 부분들? 즉 이런 재택근무를 다시 뭐 되돌리는 상황? 혹은 그렇죠. 이제 재택근무를 이제는 안 하겠다고 하는 예. 안 하고 재택근무를 안 하고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계속하고 예. 회사에 이제는 복귀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 특히나 이제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그런 비율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 직원들이 이직을 만약에 해버리게 된다고 하면 정말로 안 나와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기업들이 이제 또 다른 방식들을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방식, 하이브리드 방식이라 그래서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2일 재택하고 3일 예. 출근하는 이런 방식으로 연착륙하는 방식들을 채택을 좀 하고 있고요. 습관이 이제 굳어져 있으니까 힘들다 이거죠. 그렇죠. 한꺼번에 바꾸지 않고 이제는 한꺼번에 이제 바꾸는 걸 대신해서 연착륙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이런 방식들 자체가 근로자들한테도 굉장히 이제는 호응이 좀 있고요. 대면 근무의 울렁증 같은 거를 조금은 완화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예. 아직은 뭐 이게 공식적으로 끝난 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출근을 하는가 안 하는가는 그냥 회사에서 결정하는 문제입니까?
네, 언제까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재택근무가 강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었었어요. 예. 워낙 확산세가 이제 계속이 되고 있는 거고 네. 그 속도도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회사가 내렸던 어떤 이제 이런 방침이었던 것뿐이고요. 예. 이런 부분에서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회사의 사정에 맞게끔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앞으로도 뭐 다시 발병할 수도 있을 거고, 네. 뭐 지금 상황도 안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이미 감염돼서 나은 직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직원들도 있고. 네. 그런데 예를 들면 다 같이 출근하세요라고 했다가 감염이 됐을 경우에 네. 그게 뭐 회사의 책임이나 그런 부분은 고민할 부분은 없어요? 아까 우리가 예. 계속 이제 우리 회사 내에서는 네. 사업주가 음, 여러 가지 의무가 있지만은 안전하게 근로자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음, 몸이 건강하게 또 정신이 건강하게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재택근무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요즘에 얘기했던 뭐 아까 얘기했던 하이브리드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스마트 워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회사가 고민하고 있는 이유가 네. 이제 이런 사업주의 안전 배려 의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직원들한테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아니라 근무 장소의 유연화 같은 것들이 복지처럼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회사가 고민하지 않고서는 이제는 경쟁력 있는 회사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규정이 좀 더 보완되어야 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은 혹시 없을까요? 회사에 이제 재택근무에 대한 매뉴얼, 뭐 규칙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뭐 독일처럼 좀 재택근무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 자유롭게 신청하고 좀 그런 것들을 허가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유의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닥치다 보니까 룰이 없이 그냥 시작한 면이 좀 있더라. 네네. 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재택근무가 되는 업종, 직종 이런 것들을 좀 정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노무법인 현율의 장진나 노무사였습니다. 예,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또 한 번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